뉘앙스. 함께 오를 수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친구는 특별한 존재겠지만 내게 친구는 가족이며 또 다른 분신이다. 선천성 난치병을 지니고 살아온 탓에 많은 제약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행운이었던 것은 과분할 정도로 의젓한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숨이 찬 내게 등을 내어주었다. 덕분에 계단과 오르막을 올랐고 내 육체로는 갈 수 없는 곳을 오르기도 했다. 2016년 의료인이 된 친구, 소방관이 된 친구를 포함한 7명의 친구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수액과 응급처치를 할 의료용품, 산소통 등을 챙겨 알루미늄 지게에 나를 태우고 산에 올랐다. 오래전 친구에게 한 번도 산에 올라가 보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슬퍼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오래 간직했다. 시간이 지나 그 친구는 의료인이 되었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산에 오르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 친구에게 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날, 친구는 곧바로 나를 업고 산에 오르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혹시 산에 오르다 사고가 나든가 내가 아플까 걱정이 돼 쉽게 그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의료인이 되었으니 담당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준비할 의료용품을 챙겨 산에 오르자 했다. 만약의 일에 충분히 대비하여 함께 오르자 했다. 담당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했다. 친구들은 팀을 꾸려 나를 앉힐 알루미늄 지게를 손보고 점검차 산을 미리 오르며 등산로를 체크했다. 친구들은 한두 달 나를 위한 계획을 짰다. 꼼꼼하게 준비를 하여 2016년 10월 태어나 처음으로 산을 올랐다. 정확히는 친구들에게 업혀 산을 느꼈다. 친구들이 발을 디딜 때마다 그들의 등을 통해 산을 느꼈다. 산소통을 드는 친구, 미리 앞으로 가며 길을 점검하는 친구, 번갈아 가며 지게로 나를 업은 친구들, 뒤에서 받쳐주는 친구, 그 표정을 담아주던 사진가 친구. 사람들에겐 그저 서울의 완만한 산이었겠지만 내겐 그 어떤 산보다 아름답고 높은 산이었다. 산을 오르기 전 우리의 목표는 정상이 아니었다. 우린 함께 우리가 오를 수 있을 만큼만 오르자 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정상이었다. 생각해보면 친구들과의 시간이 그러했다.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불가능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행운처럼 친구들을 만나 많은 풍경을 보았다.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며 쓴 시가 나 너희 옆집에 살아이다. 함께 응급실에 가고 보조 침대에 누워 나를 지켜주던 친구들을 나의 몸은 기억한다. 그 힘으로 여태껏 살아있다. 시간이 흘러 친구들은 직업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각자의 호칭에 걸맞은 삶을 사느라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내게 그들의 위치는 언제나 옆집이다. 나의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님을 누누이 이야기한다. 친구들은 늘 헌신적으로 나를 대했다.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이제는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사를 가지 않는 아름다운 이웃들에게, 굳건하고 아름다운 친구들에게, 배를 누르면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내가 있다고. 나 또한 너희 옆집에 산다고. 굼. 붉은 광장 안에 있는 국립백화점. 흰나무 사진을 보고 나서였을까? 읽지도 못하는 러시아어 시집을 선물 받았을 때부터였을까?
그곳에 첼로 소리를 들은 후였을까. 부르는 것만으로 온통 하얗게 뒤덮이는 땅, 모스크바. 퇴원 후 회복을 하고 모스크바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무조건 날 응원하던 친구는 처음으로 나를 말렸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내 몸이 얼마나 추위에 위험한지 알고 나 또한 어떤 걱정은 사랑으로부터 생긴다는 걸 알기에 이해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모스크바까지 닿을까 조심했다. 나의 모스크바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2달 정도 준비했다. 산소 발생기를 가지고 서울을 떠났다. 꼭 가야겠냐고. 의료인으로서는 막아야 하지만 네 표정을 보니 막지 못하겠다며 항공사 의료팀에 소견서를 써주신 선생님. 덕분에 항공사의 탑승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공항에서 휠체어를 끌어주던 직원분부터 기내에서 산소 탱크를 설치하고 비행 내내 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세심히 신경 써주신 승무원분들. 덕분에 몸과 영혼은 높이 떠올라 모스크바에 당도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오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 택시에서 내려 붉은 광장에 들어섰다. 굼까지는 100에서 200m였다. 누군가에겐 1분도 안 걸리는 거리겠지만 그 거리마저 한 번에 걷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 숨을 고르고 몸을 녹이고 다시 걸었다. 끝끝내 굼 안에 있는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이 몸으로 지내며 수많은 불가능의 말을 들었다. 누구도 내가 모스크바에 있는 걸 상상하지 않았겠지만 나는 예감했다. 그래서인지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처럼 모스크바에 맺혀 있다가 왔다. 그곳에 다녀온 후 겨울은 공포나 우울만으로 채워지는 계절이 아니게 되었다. 나 대신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 덕분에 나와 나의 모스크바가 안전했는지 모른다. 굼에 앉아 홀로 커피를 마실 때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려두었었다. 녹음기 안에 모스크바가 있다는 것만으로 괜찮아서일까? 녹음기를 켜는 순간 모스크바의 눈이 녹을 것 같아서일까?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다. 겨울의 일정. 12월 일정 중 하나가 병원 건너에 마로니에 공원 지하 홀에서 신앙송을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하나를 넘는 일이 참 어렵네요. 느리고 귀여운 속도네요. 이번 기간엔 CPR팀 호출 방송을 4번 들었어요. 그중 2번은 제가 있는 병동이었고요. 다행히 저희 병동 아이들은 숨이 돌아왔어요. 우린 많은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멈춰요. 그럼에도 유일하게 멈추지 않는 일이 숨 쉬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이곳에선 당연하지 않죠. 마지막 수술 후 저 또한 인공 심폐기로 숨을 쉬던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가을이니까 모든 일을 용서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일이 때로는 정지하는 일보다 괴로운 사람이 많은 걸 아니까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저 시간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시간은 분명 얼음 틀에 부어둔 물이 아니겠지만, 네모난 고체처럼 잡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씩 깨어 먹으며 증발시키고 있잖아요. 신의 섭리를 어느 순간 믿기 어려워졌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저를 위해 특정 신에게 하는 기도를 사양하고 싶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게 신의 섭리라면 이 병동의 아이들과 보호자의 얼굴을 보며 말해주세요. 더 나아질 거라고.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려는 게 제가 믿는 신의 가르침은 아니었죠. 적어도 제가 믿는 신은 엉망인 몰골로 맨발로 언덕을 오른 분이셨죠. 넥타이를 멀끔하게 메고 다니는 전도사나 목사의 것이 아니죠. 주일이 되면 새 옷을 입는 신도도 아니죠. 신은 일요일에 오지 않았어요. 다른 날들에 더 빛나야 해요. 예배당 밖에서 더 빛나야 하죠. 세 번째 타투를 곧 해요. 왼손엔 제 다른 다짐을 새길 거예요. 정말로 신의 섭리가 선한 것이라면 오른손에 있는 타투와 맞부딪힐 때 올곧은 소리가 나겠죠. 저는 기도보다 마음이란 말이 더 좋아요. 기도는 직선적인데 마음은 곡선 같아요. 찌르지 않고 스미는 범위의 것들에 눈이 가고 발이 가요. 12월, 사람들 앞에서 전 어떤 시를 읽고 있을까요? 그저 당신의 옆집 산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짓말처럼 예쁘게 낭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워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저 안 보이는 곳에서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엉망이었던 일에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전 자주 심호흡을 하고 수면제를 먹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선행 같지 않길 바라요. 그런 기도는 스스로만을 위한 것일 때가 있으니까요. 선한 일은 섣불리 저지르는 게 아니죠.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일이 아니죠. 미약하게라도 천천히 선을 잇는 일이죠. 마음 옆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 옆은 가끔 공허뿐이에요. 링거를 꽂은 제 식판을 대신 반납해 주신 간호사 선생님이나 다른 보호자분, 제가 입원한 걸 알고 얼굴을 보러 병실에 올라온 아이에게 숨이란 말이 더 소중하게 붙어 있네요. 종교는 없지만 신앙은 있다는 형의 말이 떠올라요. 특정 신을 믿진 않지만 그 어떤 것이 있음을 믿는다는 말. 저는 그 말이 마음의 다른 말 아닐까 생각해요. 포엣, 시인. 사랑하는 엄마, 내일은 친척 형의 결혼식이야. 낮에 청첩장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던 엄마. 전화를 해 늦지 말고 오라고 신신당부하던 엄마. 우린 내일 만나겠네. 형은 대기업에 취직해 자리를 잡았고 형수님이 되실 분은 공무원이라며 어느 결혼식에서나 볼 수 있듯 모든 어른들이 자식 자랑에 한껏 열을 올릴 텐데 걱정이야. 남의 집 자식들의 취직이나 혼사를 왜 그렇게들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 분명 어른들은 좋은 직장을 잡고 멀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지?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아 걱정이야, 엄마. 여전히 슈트가 어울리지 않고 직장도 없어. 시인은 전문직은 맞지만 정규직은 아니란 농담이 생각나네. 괜히 억하심정에 후드티를 입고 농구화를 신고 가고 싶지만 예의를 차려야겠지? 엄마, 나는 옷에 영혼이 있다고 믿어. 만날 사람이 기어코 만나듯 물건도 주인을 꼭 만난다고 생각해. 아무리 비싸도 영혼이 없는 물건은 금세 값어치가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나서야 알아. 그 옷이 어디 갔지? 반면 영혼이 있는 옷들은 직접 박스 안에 넣기 때문에 잃어버릴 일도 없어. 박스가 흔들려도 영혼이 멍들지 않게 차곡차곡 넣거든. 나는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어색해. 시인이란 말은 명치에 맺히는 말이니까.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낯선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나를 시인이라 소개할 때 내가 얼마나 난처할 정도로 뻣뻣해지는지 가까운 사람들은 알 거야. 그런데 몇 년 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스스로를 시인이라 말했어.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일본인이 와서 도와준 일이 있었어. 가는 길이 같아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 그가 자신을 기자라 소개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스스로를 가리키며 포엣, 포엣이라고 했어. 낯선 타국에서 나를 설명할 길이 포엣뿐인 걸 그제야 깨달았던 거야. 그는 포엣도 하며 신기한 표정을 했어. 자신이 생각한 시인의 모습과 달랐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 보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 시인은 뭔가 중후한 멋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모자는 또 다른 표정. 그날 어떤 모자를 썼느냐에 따라 책 밑에 표정이 정해지는 것 같아. 긴 챙의 모자를 쓴 날은 깊숙이 숨고 싶고, 니트로 짜인 모자를 쓰면 장난꾸러기가 되는 것 같아. 모자로 인해 낯빛이 정해져. 여전히 볼캡과 버킷 해트를 좋아하지만 머리에 닿는 느낌 때문인지 페도라나 니트 비닐을 좋아하기도 해. 피부 위에 붕 뜨는 느낌보다 감기는 모자들이 좋을 때가 있잖아. 좋아하는 편집숍이 있어 둘러보던 중 페도라 하나를 발견했어.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모자 브랜드야. 디자인과 제조까지 한 국가에서 마친 제품이라 더욱 좋았던 것 같아. 여전히 그곳엔 모자를 짓는 장인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 그런 분들이 영혼이 깃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아니까. 제조와 디자인이 달라 방황하다가 사라지는 물건의 영혼이 많은 걸 아니까. 잔고가 걱정되지 않더라고. 그 모자는 내가 가진 모자 중 제일 비싼 모자가 되었어. 나는 그저 어서 포장해달라고 해서 집에 와 거울 앞에서 웃어본 것 같아. 엄마가 들으면 잔소리할 가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이 모자는 정말 영혼이 있어. 포엣. 이 말을 찾은 건 한참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였어. 모자 안에 포엣이라고 쓰여 있는 걸 나는 왜 몰랐을까? 모르고 산 그 페도라에 왜 시인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을까? 그 모자는 기어코 나를 찾아와 포엣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너는 시인이야, 작은 소년. 그러니까 어깨 펴. 여행 때 필수적으로 가져다니는 모자가 되었어. 이 모자의 소개는 방랑자들을 위한 여행 아이템이야. 보통 페도라는 챙에 각이 중요해 함부로 다룰 수 없는데 이 모자는 아니야. 함부로 다룬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도 함께 갈 수 있어. 이 모자는 챙이 자유롭게 접히는 모자야. 반으로 접어 돌돌 말면 전용 케이스에 들어가. 다시 케이스에서 빼면 원상태 그대로 펴지는 모자야. 보통 페도라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모자의 형태가 어그러질까봐 함부로 캐리어 안에 담지 못하곤 하는데 이 모자는 아니야. 작게 말아 캐리어에 남는 부분에 넣으면 끝이야. 100% 울이라 머리에 오랜 시간 닿아도 불편하지 않아. 페도라 치고 얇은 편이라 사계절 내내 써도 무방한 모자야. 울이라고 더울 땐 못할 것 같지만 덥지도 땀이 나도 전혀 불쾌해지지 않아. 이 모자는 방수가 되거든. 정말 방랑자들을 위한 모자지? 모자를 잘 쓰고 다닐수록 모자를 만든 회사에 고맙더라고. 100년 가까이 방랑자들을 잊지 않아서, 아직도 시인이란 말을 버리지 않아서. 시인은 100년 전에도 훨씬 그 이전에도 있었고 방랑자는 더더욱 그랬을 텐데 우린 어느새 그 말들을 잊어가고 있잖아. 모두 시적으로 살고 방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도망친 방랑자가 된 기분이야.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겠구나 느낄 때가 많아. 그래도 엄마, 난 참 자유로워. 대낮 텅 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기쁨을, 대낮에 미술관 앞에서 페도라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멍하니 있는 기쁨을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1년마다 집을 옮겨 다녀도 어른들이 벌이와 결혼에 대해 물어봐도 나는 참 자유로워. 나는 충분히 방랑하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어. 남의 돈 빼앗으며 살지 않고 성실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그렇지만 돈이 모이면 종종 스테이크도 먹고 좋은 커피도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스스로 안 부끄러우려고 노력 중이야. 엄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난 포엣, 시인이야. 엄마가 낳은 시인, 엄마가 낳은 어여쁜 불황자. 모자 안쪽 포엣이란 글씨를 생각하며 의젓한 얼굴로 갈게. 곧 만나 엄마. 오늘은 꼭 친척들에게 나를 시인이라고 소개해줘. 오늘의 것. 사람이 지나가면 많은 종류의 감정이 남는다. 머문 시간에 비해 많은 슬픔을 남기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날 만큼 휘발된 얼굴 또한 많다. 무엇이 나의 삶의 더 많은 부분이었는지 간단히 설명할 순 없다. 그저 어떤 시간과 풍경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나의 기록 방식은 양과 비례하지 않는다. 한 문장이 된 시간이 있기도 하고 한 권의 책이 된 시간도 있다. 감정만 남긴 시간은 더더욱 많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자 하는 새벽이다. 녹음기를 켜고 녹음한 문장들을 공책에 옮겨 적고 의자를 뒤로 젖히고 쉬어야 한다. 그 호흡이 시와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오늘 모두 옮겨 적지 못하면 내일 적어야 한다. 내일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문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결심은 거창해진다. 오늘의 것이 내일의 것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 휘발될 것들은 휘발되고 침전되어 있는 것들이 미세하더라도 말이다. 그럼에도 결국 남는 얼굴과 풍경과 문장, 그것이 시가 아니면 무엇일까?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니. 인간은 영원하지 않으니 어떤 우정도 영원할 순 없겠지. 우정을 확신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정은 신발 같은 거야. 매일 신고 다니던 신발을 잃어버린 거야. 종일 신발장을 뒤적였는데 찾을 수 없는 거야. 언제 사라진 건지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거야. 신발을 산 기억은 있는데, 신고 다니던 기억은 있는데 신발만 사라진 거야. 신발이 사라졌다고 신발과 함께 했던 시간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신발들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나갔던 거니까. 어떤 시기를 쉼없이 걸었던 거니까. 아끼는 구두 한두 켤레는 늘 같은 자리에 있어. 신발장을 열면 눈높이에 있어. 수많은 신발 중에서 내 걸음을 주름으로 새긴 구두야. 그런 신발은 한두 켤레 뿐인 거야.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니 건강했으면 좋겠어. 날 가볍게 만들고 기쁘고 멋지게 만들어줬던 수많은 신발들이 생각나서, 뿔뿔이 흩어진 얼굴들이 생각나서, 내가 너희에게 사라진 신발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제. 얼마 전 걷기 예찬이란 책을 샀다.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넣어둔 책인데 얼마 전에야 샀다. 좀 전에 몇 페이지를 넘겼는데 뭔가 벌써 마음이 이상하다. 나의 걷기는 고통 속 감사함이었다. 수술을 받고 회복 과정에서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걷던 기억과 회복된 몸으로 일본에서 미술관과 박물관 앞을 씩씩하고 나직하게 걸었던 기억이 크다. 일본에 가기 전 엄마랑 올림픽 공원을 자주 걸었던 기억이 난다. 걷는다는 것만으로 엄마와 나는 자주 울먹거렸었다. 가끔 약속 장소에 땀을 흘리며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 난 그들이 자리에 앉아 시원한 커피나 음료를 시키는 것만 봐도 기쁘다. 열심히 걸어 나를 만나러 왔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나 대신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덕분에 나는 길을 걷지 않고도 갇히지 않았다. 자신의 발 위에 나를 얹고 걸었던 사람들 덕분에 이미 많은 길을 걸은 기분이다.